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본인의 지금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 지금 약간 맛이 갔어요. 지금 약간 업무에 치여서 간신히 왔는데 하여튼 네, 제가 지금 맛이 갔습니다. 네, 정신 차리시고요. 예. 네, 저희가 오늘 할 책은 김금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죠. 네. 복자에게. 그렇습니다. 김금희 작가님도 진짜 사랑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금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을 오늘 저희가 다뤄보고자 하는데, 그렇죠. 비교적 최신인. 그렇죠. 그래서 먼저 줄거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본섬에서 한 번 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고고리섬. 초등학생 이영초롱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서울에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 서울에 남고 싶었던 영초롱은 섬에 오자마자 발목까지 다쳐 학교도 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한다. 그러다 우연히 만나게 된 복자. 복자는 다짜고짜 영초롱을 할망신에게 데려가고 그 앞에서 영초롱은 복자가 예상치 못했던 가정사를 줄줄이 고백한다. 이후 단짝이 된 복자와 영초롱.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았던 그들의 우정은 어른들의 싸움과 맞물려 허무하게 깨지고 이후 영초롱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시간이 흘러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된 영초롱은 다시 제주의 법원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오랜만에 재회하게 된 복자. 다시 만난 복자는 지금 큰 권력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 중이었다.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나온 한 시절, 실패나 낙오로 이름 붙여버렸던 어떠한 시간들, 그 시간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점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해 가면서 불포랑 같이 또 다뤄보도록 하죠. 네, 복자에게. 지금 표지를 가만히 응시하고 계신데 표지 겉면은 없네요. 네, 저는 양장본으로 나온 책들이 보통 표지를 하나 더 덧대잖아요. 네. 전 그게 너무 불편해요. 나도 항상 빼고 읽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빼고 읽고, 그리고 가방에 계속 넣으면 그 표지가 구겨지기도 하고 막 하니까, 저 띠지 둘러져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뭐가 둘러져 있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우리가 환경 관련 책을 한번 다뤘잖아요. 이후로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속표지도 어쨌든 파란색에 산뜻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겉표지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동네 서점판 같은 경우는 정말 제주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표지였고요. 그리고 일반 서점판은 뭔가 청량한 느낌이 나는 바다 위에, 바다 맞겠죠? 몰라요. 왜 언제부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죠? 아니, 동네 서점판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동네 서점판 말고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표지를 보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얘기를 쏙 빼네. 표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쁜데 사실은 그 표지 자체만으로 내용과 뭔가 연계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이거는 복자에게 소설이랑 무슨 관련이 있지? 그냥 소녀가 풍선 들고 서 있는 것 같은데 바닷가가 제주도라서 그런가? 라고 했더니 우리가 저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메타포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독자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메타포면 그게 메타포인가? 라고 하면서 찾아봤더니 표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또 득달같이 표지 자체만 보면 되게 예쁘고 청량하긴 했어요. 맞아요. 네. 저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니까 표지 얘기는 여기까지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 제목이 복자에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쓰는 건 사실 편집글일 때죠. 맞아요. 그런 제목이 있었었나? 누구누구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그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맞아. 익숙하진 않은데 복자라는 이름이 사실 상당히 좀 강렬하죠.
맞아요. 이 좀 약간 우리 연년세세 할 때 순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난 나이 든 분인 줄 알았어요. 그쵸. 약간 어르신 이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제주도 고고리 섬에서 복자 같은 이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고세. 그리고 주인공 이름은 이영초롱. 그래서 얘네가 동년배야, 셋 다. 동갑이야, 동갑. 동년배 아니고. 그래서 이름에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있네? 상당히 작가님께서 이 이름을 만드실 때 분명히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근데 또 약간 그런 기분도 있어요. 복자라는 이름에서, 그리고 고복자잖아요. 네. 그런 이름에서 주는 또 약간 강렬함이 있죠. 있어요. 저 아는 사람들 중에 좀 이름이 어떻게 보면 이름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행에 뒤처지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꼭 있어. 있지. 어떻게 좀 유행에 뒤처진다는 말이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엄마 뻘 나이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이름인데 그냥 단단하게 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저는 오히려 좀 평범한 이름이거든요. 평범한 이름이라서 나의 이런 평범한 이름이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막 복자 같은 이름을 가진 애들이 간혹 있어요. 있는데 어릴 땐 싫었는데 그냥 이 나이 때는 나밖에 없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단단하고 뭔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좀 촌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맞아요. 지금 보면 성이 고씨고 이름이 복자니까 합쳐놓으면 더 조금 더 튀는 느낌이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 이름이라면 이 나이 때 그러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어딜 가나 튀는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목도 좀 받고 그랬다면 어땠을까? 나의 어떤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학교에 3월에 가면 선생님들이 출석부 한번 이렇게 후루룩 보시면서 이름 가지고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반에는 누가 이 이름을 가진 애가 둘이나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이름은 뭐 한자를 뭘 쓰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든지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복자에게라는 이름은 출석부에 적혀 있다면 눈에 확 띄는 이름이지 않았을까? 그치. 그리고 사실 복자라는 어감 자체도 굉장히 좀 탐스럽다고 해야 되나? 긍정의 기운이 막 몰려오기는 해요. 그 말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너 이름이 복스럽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 표현 진짜 안 쓰고 싶었는데. 너 되게 복덩이구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복자를 비롯해서 고오세가 있죠. 그 이름도 독특해. 그러니까 사실 주인공 이름도 특이한데 제일 안 튀어요. 이영초롱. 제일 흔한 이름 같죠. 그쵸. 그나마 영이 붙어서 약간 좀 특별하게 보이지만 사실 맞아. 초롱이라고만 하면 평범해 보이잖아. 근데 이영초롱 하니까 뭔가 좀 근데 또 동생 이름은 영웅이잖아요. 영광이. 영광이. 영웅이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뭐 만인의 연인 아니에요? 엄마가 임영웅 나오는 꿈을 꿨다고 로또를 사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2020 최고의 히어로였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주는 임팩트가 있는데 그 임팩트를 제목에다 딱 박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입견이 생긴다면 되게 어머니 때 이야기인가? 약간 이런 기분이 들긴 했는데 읽다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선입견이 있구나. 네, 상당히 대담한 제목인 것 같고 어떤 누군가에게 서간체처럼 이렇게 편지를 쓰는 형식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 얘기가 좀 길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불포에서 실패라든지 낙오라는 단어들을 좀 언급을 했어요. 굳이는 이렇게 뭐 어떤 실패라던가 낙오를 숱하게 하고 있죠. 눈을 안 마주쳐주네. 숱한 실패를 거듭하고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후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잊어버려야 된다. 어. 이걸 뭐 딛고 일어나야 된다. 그치. 이것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 너무 으쌰으쌰만 하는 삶 같잖아. 그럼 뭐든 뭐 어떤 리더가 와서 강연을 하는 걸 들어봐도 나 제일 싫어하는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나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주입식 교육처럼 들은 것 같아. 그 말 만든 사람 나와. 에디슨 아니에요, 에디슨? 아, 그래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고. 뭔가 실패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극복을 해야 되면서 벗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뭘 벗어나? 실패는 실패지. 이게 참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걸 우리는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하겠죠.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약간 우리는 뭐든지 이 한국인은 그래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배우고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이런 교육이 주입식처럼 박혀 있으니까 좀 머물러 있죠, 우리. 지금 구지가 말했던 것처럼 머물러 있다거나 혹은 실패 자체를 이렇게 껴안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걸어가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 회의할 때 했던 얘기지만 특히 뭐 그냥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의 실패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특히 뭐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연인과의 이별을 했다거나 했을 때 뭔가 더럽게 헤어진 연인들은 당연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그 사람과의 보내왔던 시간도 나의 삶의 일부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위로한답시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듣기도 했고 야, 다 잊어버려. 그럼 나 20대는? 그냥 통째로 없는 건데? 근데 걔를 3년을 만났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안고 가면서 묻어내지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뭐 끝이 뭐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뭐 나쁜 일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을지언정 그 사람과 보냈었던 시간에 반짝이던 순간은 진심이었다는 것조차 부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실패? 나고 뭔가 완결되지 못함?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버리고 이겨내야 될 감정으로 생각하는 걸 자주 느끼죠, 사실. 맞아요. 잊어버려라는 게 뭐 대사나 드라마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진짜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 잊을 필요도 없죠. 맞습니다. 왜 굳이 꼭 잊어야 하는가? 그냥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아니면은 뭐 그때의 그 감정으로 인하여, 뭔가 처음 느끼는 감정을 체득하기도 하고, 삶의 다양성이 확장되는 경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의 가치를 실패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하여 뭔가 폄하되는 것 같아요. 그때의 순간들이. 그리고 그게 너무 확장돼서 마치 삶 전체의 실패인 것처럼 그치. 오도되기도 하는 것 같고, 이 소설 속 인물들을 보면 다 각자 나름의 실패를 경험해 왔어요. 일단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나오잖아요. 그쵸. 1999년이었다. 뭐 이런, 고고리 섬으로 가게 된 건 1999년이었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 맞아요. 고고리 섬으로 전학을 간 건. 전학을. 그럼 뭐 그 즈음이겠네요. 1999년이었다. 99년이면은 거의 IMF 때랑 맞물리겠죠? 그쵸, 그 즈음이네요. 그때,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읽을 때도 느꼈는데, 여기 나오는 이영초롱, 고복자, 고오세, 다 지금 저의 나이 또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TMI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자기 나이 얘기했어. 비슷하다는 거? 맞아요. 부모님의 실패,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영초롱은 초등학생이지만 그걸 자기 실패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자신의 세상이 사실 가족이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주로 안 내려가려고 나름대로 막 기획안 같은 거.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나 진짜 잘하는데. 하지만 남동생인 영광이가 서울에 남고 나는 제주에서도 더 들어간 고고리 섬으로 오게 되죠.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네. 아, 내가 부끄러워. 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광이가 어디서 나온 거야? 영웅이군요. 네. 네. 이런 대화 주고받는 전화 통화할 때 이 남매가 좀 짠한 기분이 들긴 하죠. 아, 이들이 정말 가족의 실패를 이겨내고 있구나. 약간 이런 기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웅이가 누나, 난 종일 한 번도 안 웃기 내기를 해. 누구랑? 나 자신이랑. 왜?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정말 멍청한 사자 같은 게 될까 봐. 사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얄밉기도 하고 철없어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 말을 하는 동생을 보면서 이제 영초롱이가 좀 마음이 묵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난 옥상에 올라가서 웃는 연습을 해. 몇 시에? 5시 20분. 난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깔끔하게 7번 웃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게 비법이다. 나만 하는 비법이다. 맞아요. 그래서 동생이 묻잖아요. 왜 그렇게 저녁에 올라가냐라고 했는데 누나인 영초롱이가 그걸 새벽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대화가 좀 짠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진짜 이들이 그래도 남매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그러니까 밉던 싫던 같은 공간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있었던 동생이랑 이렇게 자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치 못한 상황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서 보내는 그 감정의 나눔의 시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느끼는 거라고도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사실 좀 어느 정도는 그러하고. 이 나이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아이들은 분명히 느끼지 못할 감정들을 느끼곤 하는데 그래서 초반에 몰입도가 되게 높았어요, 소설이. 아이가 딱 99년도 즈음에 제주섬으로 가서 적응하는 그 장면들이 상당히 몰입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 즈음에 이제 복자를 만나게 되죠. 그쵸. 우연히 동네에서 복자가 까불거리면서 계속 따라오잖아요. 계속 말해. 진짜 아까 나 같아. 너무 TMI를 너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슈퍼에 가가지고 둘이 막 물건들을 몇 개 사가지고 다짜고짜 그 할망신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할망신한테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다리 다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느닷없이 우리의 영초롱이가 자신의 가정사를 막 줄줄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 서로한테 이 TMI를 까놓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확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 이미 친한 사람한테는 못 털어놓는 속내를 아직 뭔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을수록 더더욱 뭔가 와르르하고 쏟아져 나오게 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역설적이죠. 오히려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는 속내를 털어놓지 못해요. 이를테면 동생이랑도 그냥 하하하하 7번 웃어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 만난 복자 앞에서는 거리낄 게 없는 거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난 여름에 영웅이 생일이었습니다. 엄마는 깜빡 잊었다고 했지만 케이크 살 돈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영웅이가 빵집에 케이크 구경을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걔를 미쳤습니다. 우리가 거지니 화를 냈습니다. 영웅이가 다시는 거지가 되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이건 진짜 디테일 중에서도 디테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할망신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쓰고 있는데 이걸 입 밖으로 다 내면서 하니까 사실 고복자가 옆에서 아 얘가 왜 전화 오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친해진 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때 복자고 누군가 내 앞에서 저렇게 막 가정사를 읊어낸다면 그럼 우린 도망가지. 좀 무서워라고 저 이상한 애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가깝게 친구가 된다는 건 복자의 어떤 심성? 이런 게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용해준달까? 어린아이지만 그런 게 좀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고모랑 고고리 섬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고모 얘기 잠깐 할까요? 이때 고모의 나이가 지금 영초롱의 나이랑 같다라고 30대 얘기하잖아요. 초반쯤? 30살. 진짜 젊다. 네. 30살에 조카를. 그치. 그리고 초등학교 조카를 이렇게 그냥 온전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 아까도 구지한테 얘기했지만 이 고모 보면서 그때 구지가 소개해줬던 책 최진영 겨울방학에 나왔던 고모랑 되게 겹쳐졌어요. 좋은 고모들이 많네요. 제일 좋아 나는 이 소설에서 이 고모 인물이요. 왜냐면 이 당시만 해도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고독함을 안고 있는 어른의 모습이 있는데 이후에 복자가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잖아요. 그게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모는 정물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화분 속 식물처럼. 나름의 푸름으로 자족하지만 외롭고 단조롭고 분명한 고립이 있는. 근데 고모가 사실 계속 그 밤마다 아주망? 우편 아주망에게 계속 건네는 편지에 청주여자교도소 이규정이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고모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법대생이 되고 나서 그걸 뒤져가지고 차단해잖아요. 어떠한 사건인지. 이런 걸 차단내는 것도 얘도 참 원래 얼마나 속을 안 내어놓는 애인지를 알 수 있죠. 고모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좀 비슷한 게 고모가 편지를 쓰긴 하는데 붙이지를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붙여도 돌아오지 답장 없는 편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날 하루는 영초롱이 고모가 쓴 편지를 몰래 훔쳐보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 또 물어볼 법한데 그리고 고모도 알아요. 영초롱이 훔쳐봤다는 걸. 근데 둘은 서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좀 지켜주는 사이인 거죠. 나랑은 달라. 근데 고모도 이제 책의 중후반부에 나왔던 것 같은데 과거 대학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큰 죄책감 또 내지는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한테는 어떤 좌절이었을 수도 있을 거고 낙오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거를 오롯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견뎌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은 겪어내는 모든 일들이 다 처음이잖아요, 사실. 뭐 실패를 한다 그래도 실패를 겪는 나이가 바뀌고, 그다음에 실패를 겪는 뭐 어떠한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린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지가 진짜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멀리서 지켜보는 우린 독자지만 이들의 삶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고모를 보고 있으면. 지금 말한 게 딱 와닿는 게 진짜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든 뭐든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근데 스포가 되니까 고모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멋있는 거 이상으로 내가 만약에 고모라면 저는 그 정도로까지의 책임을 떠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그것 때문에 반백년을 알고 지내던 가족들하고는 연을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결단력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선택, 그리고 자신이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게 되는 책임, 이런 것들 오롯이 다 견뎌내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소설을 안 읽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얘네가 지금 자꾸 헛소리 하나? 무슨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 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구지랑 저 역시 이 고모라는 인물이 되게 흥미롭고 멋있고 호감이 많이 갔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좀 더 소설로 돌아와가지고 네. 또 영초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영초롱은 판사잖아요. 멋있어.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판사 에고라는 말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누가 그랬지? 고모가 그랬나? 판사 에고가 판사 별로다 막 이런 건가?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판사 에고를 가지고 있는 이 영초롱의 그런 흔들리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나는 판사가 아닌데도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는 이 영초롱이 겪는 어떤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참작해서 법을 적용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김원영 작가의 책을 봐도 법이라는 게 어쨌든 보편성을 가져야 되니까 막상 실생활에 적용하면 오히려 너무 이렇게 개인의 서사를 압축시켜버려서 적용을 해버리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조항들은. 그래서 보면서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그만큼의 형벌을 주고 싶은데 판사로서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벌금을 내리거나 노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거고 판사도 참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판사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뭔가 이 법치 국가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법에 대행을 하는 대리인일 뿐이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없다. 라는 식의 그 돌문어를 훔친 여고생들이었나? 걔네한테 판결을 내릴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막 20만 원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감사할 거 없어요. 다음 이랬더니 감사합니다라고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감사하지 말라니까 준법은 감사나 죄송의 대상이 아니야. 네? 나는 법을 대리할 뿐이고 법은 공동체의 규약일 뿐 감사할 필요도 죄송할 필요도 없어. 그런 건 사람이나 아니면 돌문어한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 부분이 좀 약간 인간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인간미가 없어서 약간 AI 같기도 한데 이러한 지점을 가지고 있었던 영초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도 사실 좀 좋기는 했어요.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당연히 그 직업이 해야 될 일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러한 태도들을 영초롱이 계속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여줄 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아빠한테 영초롱이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빠가 아픈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빠를 미워했어. 아빠가 실패해서 아빠를 미워했어. 그런데 그러면 나는 아빠가 아니라 실패를 미워한 셈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아빠를 안 미워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약간 법 따로 뭐 사람 따로 그러니까 죄랑 뭐 사람이랑 그다음에 어떠한 행위랑 또 그 사람이랑 뭐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분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똑똑하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지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뒤로 가면서 영초롱이 그런 면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무너져 내린다고 해야 되나? 좀 인간미가 있는 사람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러한 지점을 할 때 양선배라는 사람이 너 살아있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지금 좋아 보여.
그러니까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딜레마가 끊임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되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이거가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지. 근데 뒤로 갈수록 약간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보면서 훨씬 더 애쓰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영초롱한테 저는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복자가 겪고 있는 그 사건 때문이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복자를 만나면서 이제 또 동창, 고호세를 같이 만나니까.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고호세랑 이 영초롱이랑 복자 만나기 전에 서로 계속 존댓말 하잖아요. 그러네. 니네 왜 존댓말하니? 막 복자가. 이게 오히려 시간에 텀을 두고 만나니까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앙금 같은 게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다시 이제 좀 가까워지는 시기가 30대가 와서 오는데. 근데 고호세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고호세 되게 귀여운 캐릭터예요. 네. 영초롱이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근데 고호세는 계속 그렇게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진짜 네가 궁금했던 거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호세는 계속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궁금해해주는 사람이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얘기를 하지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데 오세는 나한테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스타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거죠. 너 형제 관계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나 언니 있어. 나도 언니 있어. 우리 언니는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이 때 애들은 걸어다니는 자기 이야기예요. 그쵸. 그리고 자기 세계가 제일 크니까. 오세도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어른스러웠다. 진짜 어른스럽죠. 사실 그런 어른스럽다기보다는 나는 더 그렇지 못한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왜냐면 봐봐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은 누구를 좋아해요. 초등학교 때 오세가 나를 좋아한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짓궂게 그걸 표현해요. 대다수가. 근데 오세는 방금도 말했듯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친구고, 그리고 내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도 나한테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좀 섬세한 감성이 있는 애인 것 같아요. 난 안 그런 어른을 너무 많이 봐서 고호세가 어른스럽다는 얘기는 쓰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의 방법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다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판사예고가 있네. 네, 그랬어요. 그리고 도미 요리도 할 줄 알고. 괜찮아. 그리고 난 차 운전 서로 따라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 아, 되게 그런 부분을 본다. 이 세 명의 관계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그 영화 배우들이 좀 떠올랐어요. 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패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난 복자랑 영초롱이랑 좀 긴장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소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그냥 다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데 일단 복자는 자기 문제가 너무 커요. 그리고 복자는 오히려 이게 이 사건을 누구냐 영초롱이가 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리를 두려고 하죠. 사건 얘기를 아예 안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히려 복자에게 폐가 될까봐. 그래서 본섬에 와서 하루 지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자네 집에 가지 않고 사우나에서 자겠다라고 얘기하는. 영초롱이네 집에 가지 않고. 맞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라인이 되게 작가의 역량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제주에서 있었던 간호사들이 산재 관련해서 소송을 했던 그리고 이게 이제 복자가 처한 상황이랑 동일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영초롱이라는 캐릭터, 고호세라는 캐릭터 창조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낸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되게 그냥 사실 좀 멀리서 떨어져 보면 그냥 이 세 명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이 겪고 있는 그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뭉쳐지면서 사회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포용하고 있다는 게 멋있죠. 아까
구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초롱이가 이제 뒤에 갈수록 AI가 아니라 좀 인간적인 감정이 툭툭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독자로서 깜짝 놀랐던 부분은 복자가 이제 딱 터놓고 말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빠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영초롱이의 반응이 너무 신선했어요.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대사가 너 지금 선을 넘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 오, 좀 신선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AI가 아니게 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의 출발점은 그 여자 조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의 사건을 처리할 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 재판? 나오이가 딸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해결할 때 왜 여자 조장님이라고 부르냐라고 물으니까 이명자라는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도 조장님은 조장님이죠. 주민들이랑 마찰이 있을 때 막아도 주고 겨울에 공국도 끓여오고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도 있는 공을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야, 이분도 대단해. 왜냐면 여자 조장님이 이명자 씨를 되게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강매를 한다든지 막 이런 지점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지점이 요즘에 계속 우리가 방송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어떠한 한 부분 때문에 사람 전체를 나쁘다든지 뭐 아니면 착하다든지 뭐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규정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 같은 거예요. 하물며 그냥 투닥임 정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공이 있었던 건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정말 쿨함이 폭발하는 지점이 아닌가, 힙한 게 아닌가. 이런 사람 없을걸. 이게 힙한 거지, 그지? 김금희 작가님이 어떤 리뷰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인물들을 잘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 입체적이고 딱 이렇게 뭐라 딱 평할 수 없는 악한 것도 아니고 또 순수히 착한 것도 아닌 딱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데 그래도 이 소설에서는 악이 있다는 거죠. 그치. 그게 누구냐? 영광의료원이라는 곳의 사모님이죠. 막 재취라고도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영어 이름이었는데 엘리자벳인가? 네 글자였던 것 같아. 아무튼 되게 센 묘하게 사모님 같은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그 부잣집 사모님 같은 분위기. 맞아요. 명확한 직함은 없는데 이 제주 전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큰손, 마당발 이런 분이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뭔가 사실 판사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판사들을 만나가지고 생선을 선물하는 대담함이라고 할까요? 그쵸. 근데 판사들도 지역 유지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지. 서로 이렇게 겉에서만은 서로를 대우해주는 이런 관계를 펼쳐 나가는데 그 사모님이라는 분이 지금 복자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돔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돔을 받았을 때 확실하게 그 거부 의사를 밝히는 지점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영초롱이? 근데 그치만 또 결국에 가져가. 가져가서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계속 그 말 나오잖아요. 구우면 뭐 담백해지고 고소해지지만 뭐 조리면 화려해지니까 뭐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그걸 조려 먹었어. 근데 그걸 고우새가 조렸어. 그것도 또 쿨한 지점이네요.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결말 부분은 스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소송이 하나의 커다란 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영초롱도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렇다고 뭐 복자를 노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건 또 아닙니다. 판사로서.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결말은 사실 이 소설의 결말과는 달랐었거든요.
그 말이 이미 스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니지, 내가 무슨 결말을 했는지는 모르지. 그리고 사실 이 소설에는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있지만 약간 준조형 같은 인물들이 주옥 같단 말이에요. 이성고모라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양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탄탄하게 계속 지탱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허투루 쓰인 인물들이었고 그리고 고냉이 돌에 대한 에피소드도 너무 뭔가 그래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뭔가 금전적 이익이 없더라도 지켜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장면들이 이 소설 전체를 결국에는 하나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몰아간다? 형성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지금 구지가 말했던 그 여러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줄기들이 이 작가가 쓰고자 했던 결론 내지는 결말이랑도 되게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다 각자의 삶이고 별개의 에피소드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제주도 고고리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줄기에서 보면 결국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럴 수 있군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 소설에서 뭐 이렇게 딱 인상에 남거나 그런 에피소드 혹시 있으세요? 저는 양 선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와 닿았었는데 양 선배가 모유수유 하면서 재판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되게 멋있었다. 그래서 대단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막 영초롱이랑 주고받는데 그때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때 법원장이랑 가슴과 젖의 차이에 대해서 얼마나 싸웠는지 판사가 가슴을 까고 있으면 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지겠나 하는 것을 가슴이 아닙니다. 젖입니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젖이라고요. 라고 했었지. 나중에는 재판석에 임명된 자 이외에는 앉을 수 없다는 제한을 들어서 강요하더라고. 모체와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분리일세. 여기에 반하며 아들의 권리, 능력을 인정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놓고 와야만이 이 아들이 아들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들이 하고 있는 재판과도 어떻게 보면 관련된 거죠. 모체와 태아에 대한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같이 얘기하는데 개개인이 어떠한 정말 직장 내에서 그리고 조직 문화 그리고 이 사회의 통념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운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요 대사 잠깐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기억나네요. 저는 영웅이 동생 영웅이 아까 이름 틀려서 너무 미안했던 영웅인데 되게 당당하게 아까 영웅이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가 영화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찍잖아요. 그래서 누나인 영초롱이도 찍고 그래서 뒤에 잠깐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자체가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참 예쁘게 잘 자랐다. 그러면서 영웅이 나름으로 실패를 자기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모습이 진짜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 그 강화도에서 만났었잖아요. 강화도에서 카페하는 고우세가 아는 형이 있잖아요. 네. 편지 계속 잘못 보내는데 그 편지 받아서 자기 연애 편지에 써먹었던 형. 예. 그 얘기도 되게 귀엽고 좋았어요. 맞아요. 그 에피소드도 참 귀엽죠. 참 사랑스러운 서사를 많이 가지고 계신 작가님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저희 불편 포인트 한 번만 더 읊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가 지나온 한 시절, 실패나 낙오로 이름 붙였던 어떠한 시간들, 그 시간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지점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실패랑 낙오를 언급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맞아요. 각자가 느끼는 크기가 다를 테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뭐랄까, 그것도
내 삶인 거잖아요. 이 소설 속에 각자의 인물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러면 1대100으로 넘어갈까요? 예,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나? 네. 네. 저의 오늘 1대100은 복수라는 단어입니다. 복수? 네. 사실은 제가 드라마 중에 예전에 네 멋대로해라라는 드라마 있거든요. 거기 주인공 이름이 고복수예요. 고복자를 보니까 고복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연동근. 네.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복수가 떠오른 이유는 이 소설은 나에게 다시 한번 연대라는 걸 가르친 소설입니다. 슬픔을 안고 가기 위한 또는 용인하기 위한 과정에는 타인들의 마음과 포옹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고요. 연대라는 건 결국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대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나름의 의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단수로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수많은 복자들로 이루어진 복수가 절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고복수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복수인 척하지만 그냥 단수가 아닌 복수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성보다 감정을 열등한 것처럼 순위를 매기는 순간들이 있죠. 넌 너무 감정적이야.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하면 안 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등등의 말들을 생각해보면 감정적이라는 것은 왠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말과 동의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고 싶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이성이 미처 보지 못한 진짜를 보게 하는 힘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김금희 작가님의 복자 얘기를 한번 쭉 다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초 소설로 좋네요. 3월인데? 네, 봄에 읽기 좋네요. 언제 읽어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